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크리에이팅 머니입니다. 저자는 사나야 로만 듀앤 패커입니다. 간단하게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나야 로만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수학과 사회학을 공부하였다. 인간 내면에 잠재된 상상의 힘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여 자신이 지닌 능력을 외부로 확장하는 구현 방법을 체득하였다. 그럼 본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므로 큰 뜻을 품고 사고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배운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가 있다. 제한을 두지 않는 사고방식은 창조력을 키우고 가능성을 확장하며 기회를 끌어당기고 그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생각에 제한이 없으면 자신이 바라는 풍요를 실현했을 때 그 기분을 미리 만끽할 수 있고 그 기분은 풍요를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 원대한 가능성에 마음을 열기 위해 이 같은 비전을 활용하자. 제한 없는 사고방식은 더 크게 그려놓은 삶에 나를 연결시키고 이상적인 자아라는 비전과 만나게 한다. 무한한 사고력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대한 일은 모두 비전에서 출발한다.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꿈이 실현된 결과를 그려봐도 좋을 것이다. 꿈과 공상이 잠재력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꿈을 꾸는 데는 이유가 있다. 꿈은 현실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인도하는 통로이다. 성취할 수 있는 기능성, 그것을 점차 키우고 원대한 포부와 꿈을 가져야 한다. 사고력을 키우면 상상력도 개발된다. 상상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하다. 상상력은 영혼을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으며 과거의 고정관념과 믿음과 두려움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할 수가 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도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다른 차원이나 세계로 이동할 수 있으며 무한한 미래의 진로를 창조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기도 한다. 가능하다는 미미한 기대만으로도 이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선 셈이다.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다 싶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 꿈은 마음에 간직하고 비전을 이룬 자신을 그리거나 그때의 기분을 미리 느껴보고 꿈이 실현되었을 때 남들과 주고받을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상상해보자. 헛된 상상이나 망상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기분을 느껴질 만큼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은 직업을 찾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거라고 믿자. 더 많은 수강생을 유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면 이를 바라는 사람 모두 성공하는 모습을 그려보자. 그러면 자신과 이웃의 풍요를 결합하게 된다. 아울러 지구촌을 위한 번영을 그린다면 나에게 돌아올 풍요도 증대된다. 돈과 물질이 저절로 만족감을 주거나 공허한 가슴을 채워주지 않는다. 돈을 더 벌어야 평안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면의 평안을 삶에 구현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더욱 두둑해진 지갑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활력과 평안과 자긍심은 물질과 풍요를 유인하기 위해 개발해야 할 자질이다. 돈과 물질은 부족한 것을 채운다기보다는 그저 자신을 표현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수단인 것이다. 돈이 생긴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생각해보자. 돈벼락을 맞으면
어떤 욕구와 필요가 채워질까? 안정을 찾고 근심에서 해방되고 좀 더 소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기 싫은 일은 그만둘 수 있고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자주 느끼고픈 이상적인 자질이나 감정, 그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돈보다는 물질이나 아이템에 더 마음이 간다면 그것이 어떤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물질이 아니라 이상적인 자질이나 기분을 바란다면 자주 체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같은 욕구는 당장이라도 충족시킬 수가 있다. 창조하고픈 물질이 없어도 잠재력을 실현하면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상적인 선을 이루는 본질은 자신 안에 있다. 우주는 10억 원을 벌어들인 다음에나 행복을 누릴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금 가질 수가 있다. 돈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자문해 본 다음 그것의 본질을 터득할 수 있는 법도 생각해 보자. 어떤 이는 고난과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에 부지런히 돈을 벌기도 한다.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앞에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내면의 지혜와 평안을 개발한다면 눈앞에 닥친 문제나 고난은 도리어 성장의 기회로 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안정을 누린답시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안정은 부를 쌓는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매출이 수십억 원인 기업을 설립하고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사실 안정을 누리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될지도 모를 일이다. 돈이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이상적인 자질을 구현하고 말과 행동 및 존재로서 이를 세상에 발산한다면 돈과 물질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이상적인 자질을 개발한다면 그와 동조하는 것은 무엇이든 유인할 수가 있다. 돈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모두 끌려올 것이다. 마음에 두었을성 싶은 것은 물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찾아올 것이다. 애당초 바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끌어당기고 주변의 모든 것이 자아와 조화를 이룰 것이다. 15년간 10억 원을 벌어 퇴직 후에 편안한 삶을 누리겠노라 다짐했던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해가 바뀔수록 목표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노하우란 노하우는 모두 써봤다. 투자도 적잖이 해보고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직장에서도 열심히 근무했고 퇴직을 위해서 저축도 해두었다. 그러다 문득 10억 원이 무엇을 가져다 줄지 고민해보니 느긋한 삶과 마음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마침내 그는 돈부터 벌려 하지 않고 느긋한 여유와 적성에 맞는 일부터 찾기로 했다. 돈을 기다리다가는 평생 그렇게 살지 못할 것만 같았다. 잠시나마 여유가 생겨 막상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온갖 책임과 의무가 그를 막아섰기 때문이다. 몇 가지 요령에 따라 긴장을 푼 뒤 그는 자아 존중이라는 자질을 길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아 존중이 자신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 묵상하고 덕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취미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식적 좋아했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늘자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 몇 편이 불현듯 떠올라 이를 쪽지에 적어두었다. 음악에 정을 붙이면서
삶의 다른 영역에도 창조력이 물꼬가 트였다. 자신을 좀 더 존중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승진한 이후에는 높은 연봉을 제시한 타사로 직장을 옮기기도 했다. 결국 그는 영화 회사의 자작곡을 팔아 돈방 속에 앉았다. 자아 존중이라는 자질을 개발함으로써 물질뿐만 아니라 멋진 많은 일을 창조해냈다. 본질을 알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방편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새 자동차를 사는 본질적인 이유가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면 이를 창조해낼 방법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말고도 아주 많이 있다. 원하는 것의 본질을 모른다면 지금 몰고 있는 차량보다 더 안 좋은 자동차를 살 수도 있다. 새 자동차를 뽑고 싶어하는 어느 여성은 고장이 잦아 밤에 운전하기가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차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돈을 쓰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차량 구입이 불가피하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정신을 집중하여 차를 그리며 본질, 즉 안정성을 끌어당겼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차가 말썽을 일으키지 않더라는 것이다. 차는 몇 년 후에 바꿨다고 한다. 예상은 빗나갔지만 비전의 본질은 금세 그녀를 찾아왔다. 무언가를 갖고 싶지만 아직 손에 넣지 않았다면 필요한 본질을 찾아보자. 설령 형상이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더라도 영혼은 욕구의 본질을 깨닫게 할 것이다. 본질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를 의식하기만 하면 될지도 모른다. 내면의 목소리는 이상적인 선으로 안내한다. 희망사항 및 두려움과 내면의 안내를 구별하는 것은 스스로 풀어야 될 과제이다. 어떤 욕구에 마음이 가고 이를 따를 것이 즐겁다면 이는 내면의 안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망하는 결과에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같다면 그것은 가슴이 시킨 것이 아닐 확률이 높다. 내면의 감각을 존중하되 여유를 갖고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연 가슴이 시키는 일인가? 선하고 옳은 일이라 생각되는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자문해보는 것이다. 영혼은 기분과 생각을 통해 말을 건다. 따라서 그 기분과 생각을 의식할 수 있다면 내면의 목소리를 좀 더 수월하게 따르고 개발할 수가 있다. 평소의 생각과 기분이 다르다면 주의를 기울여보자. 내면의 메시지에 순응하고 피드백을 줄곧 지켜본다면 내면의 안내는 더욱 향상된다. 매점에 가려고 집을 나서기 전 매점이 열렸는지 전화로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어 이런 기분을 무시하고 가지만 혹시 몰라 전화를 해보면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다. 기분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순응하는 습관을 기르면 내면의 안내를 감지하기가 쉬워진다.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기도 전에 그것을 수월하게 구현하려면 기분과 내면의 메시지를 따르면 된다. 왠지 내키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하고 마음이 끌릴 때는 예라고 대답하는 연습을 시작하자. 이 일을 할 때 기분은 어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의무라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자. 기쁨과 즐거움과 자애는 항상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어보자. 경고 메시지를 들려주는 내면의 안내는 대개 정서를 통해서 오는데 그럴 때는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명치가 불편해지기 일쑤이다. 계획은 세웠지만 이를 실행할 때마다 또는 생각할 때마다 걱정과 긴장감이 엄습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소의 기분을 알고
그와는 사뭇 다른 우려나 근심에 주의한다면 이 같은 안내를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다. 이상적인 지침이 되는 내면의 정서적인 메시지와 일반적인 두려움을 구분하는 요령을 습득해야 한다.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내면의 안내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를 개발하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서 긴장을 풀고 삶을 관조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좋다. 창조적인 활동이나 운동을 해도 그러한 직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창작하거나 달리기나 수영을 하다가도 예기치 못했던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다. 내면의 안내에 순응하자. 듣고도 못 들은 척 매번 회피한다면 내면의 안내를 의식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를 일일이 분석하지 말자. 이를테면 이 발상이 새로운 진료를 창조할지, 수익성은 좋을지, 노후까지도 책임을 져줄지 등 이런 것들은 따지지 말아야 한다. 생각은 씨와 같다. 처음 싹이 틀 때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자라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단지 즐거운 충동을 따르다 보면 아이디어는 가장 유익한 쪽으로 구현될 것이다. 내면의 안내를 개발하고 따르는 방법 중 하나는 성공했던 이력을 되새겨보고 당시의 기분과 생각은 어떠했는가 스스로 묻는 것이다. 잘 샀다고 확신하는 상품 하나를 떠올려보자. 그것을 샀을 때 기분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구매를 망설였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때도 내면의 안내가 작동했을 것이다. 엉뚱한 데 돈을 낭비했을 때와 구매에 만족했을 때와는 내면의 감각이 사뭇 달랐을 것이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면 과거로 돌아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려 했던 육감이나 생각을 성찰해보는 것도 좋다. 이상적인 자아는 가장 간단하고 즐겁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 내면의 안내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자. 본격적인 행동에 앞서 생각과 육감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키우자. 미묘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평소의 생각과 기분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듣고 있는 내면의 안내 방송을 의식할 수 있을 것이다. 반감이나 부담감 혹은 주저하는 마음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최선의 진로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면의 이상적인 자아는 바람직한 순로에 순응할 때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반감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한다. 의무 리스트에 따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며 자신을 강요한다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영혼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거야. 그러니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다그치는 법이 거의 없다. 대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흐뭇해질 것 같은데? 좀 더 욕심을 내면 어떨까? 이렇게 물을 것이다. 거창한 프로젝트를 처리하기보다는 자신부터 존중할 수 있는 소박한 일부터 시작해보자. 자신을 위해 하고픈 일 중 조금은 사치스럽지만 성장에 도움이 될 법한 것을 그려보자. 이를테면 온수 목욕도 괜찮고 화단에 심을 꽃을 사거나 자신을 위해서 매일 30분씩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기 개발에 보탬이 되는 활동에 시간을 쪼개면 무의식은 목표를 이룰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킨다. 작은 일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규모가 큰 일도 척척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슴속의 필요와 기분을 존중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내면의 안내를 따르는 것도 좀 더 쉬워질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즐겁지 않은 일에도 몇 시간을 투자한다. 즐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돈 때문에 아등바등하던 직장이 더는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더라도 애정이 가는 일을 할 때 수입도 더 많아진다. 업무의 희열을 느끼고 내면의 안내와 육감과 순수한 비전에 순응한다면 찾고 있는 바를 쉽고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진로를 따르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기 마련이다. 물론 어떤 고난도 만나지 않을 거라는 뜻으로 말한 말은 아니다. 고난은 힘과 확신을 키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즐거움과 희열과 자아에 순응할 때 꿈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결단력을 발휘할 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자문해보자. 어떤 결정도 나쁘지 않다면 어느 편이 가장 만족스러울까? 가슴이 좋아한다고 말할성 싶은 그것은 어느 편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자. 그러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 만족스러운 진로가 당장은 큰 돈을 약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그렇다고 수익성만 감안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슴이 가라는 길을 걷는다면 엄청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길을 선택해도 만족스럽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결정은 무엇인가? 최선의 방편은 실용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다면 인류에 이바지하거나 남을 도울 기회가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인가로 판단해보고, 그래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삶 속에서 창조하고픈 이상적인 자질은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이를테면 평안이나 사랑, 혹은 행복 등인가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 같은 자질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여유를 갖고 철저히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래도 급한 상황이라면 각 손에 한 가지 방편을 쥐고 있다고 치고 좀 더 이상적인 것을 쥔 손이 스스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넓히고 체력과 비전을 가진 데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더불어 자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점을 되새기자. 성공의 기쁨은 목표를 실현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만끽할 수가 있다. 지금껏 이루어낸 자신의 공로를 인식하자. 성공이란 지금 이 순간 성공을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지 미래에 원하는 대상을 성취했을 때래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액을 손에 쥔다고 해서 성공한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니다. 갑부도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고 내면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없다. 은행계좌 잔고가 얼마이며 어떤 집에 살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로 성공을 가늠할 수는 없다. 성공의 정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까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진정한 성공이란 적당한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인습이나 부정적인 발상을 바꿀 수 있으며 두려움에서 자유롭고 애착이 가는 일을 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자아의 시각에서 볼 때 성공은 무언가가 부족할 때 이를 창조할 수 있고 타인에게 보탬이 되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타인을 판단할 때도 경제적인 부를 성공의 잣대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삶의 질과 만족도가 기준이 되어야 옳다. 자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신념을 찾아내서 이를 버리고 새로운 신념을 창조해야 한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은 뒤에 빛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느껴보자. 그리고 머릿속 게시판에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없다라고 글을 쓰여 있다고 상상하자. 글자를 하나씩 지워나가되 지운 자리에는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있다라고 큼지막하게 채워 쓴다. 신념을 더욱 확실히 심으려면 혼잣말로 되뇌어보고 집이든 직장이든 잘 보이는 곳에 써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돈 버는 일이 어렵다고 믿는다면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없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영상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최대한 실감나게 연출해보자. 긍정적인 신념을 마음에 담으면 그에 따른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소소한 일이라도 매일 새로운 신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하자. 멋진 아이템을 쓸 자격이 없다며 낙심했다면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사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전과는 다른 신념과 기분이 솟구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몸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신통치 않을 때가 있다.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마음만큼 열정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면의 소욕과 교감하여 에너지를 늘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몸은 원하는 바를 항상 자신에게 알린다. 몸이 속삭이는 음성이 들리는가? 조금만 더 쉬고 싶다거나 자연과 함께 있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운동을 하고 싶다거나 식습관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순응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와 건강을 얻을 것이다. 몸에 좀 더 많은 에너지가 원활히 흐르면 돈도 덩달아 유입된다. 잠시 자신의 몸을 살펴보자. 어딘가 꽉 막혀있는 듯한 곳이 있는가? 내면은 무언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데 스스로 묵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감정이 막혀있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거나 감정이 억압되어 있는 경우 그런 감정은 솔직히 털어놓음으로써 응어리를 풀면 된다. 내면의 소욕에 귀를 기울여보자. 자신의 감정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그에 순응하자. 대인관계를 되짚어보자. 불공정한 왕래가 있었는가? 에너지를 후히 퍼줬는데 쥐꼬리만큼 돌아온 적이 없는가? 베풀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막힌 곳을 발견하면 여기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색해야 한다.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친구에게 꼭 필요한 말을 건네는 것처럼 간단한 일도 괜찮다. 이유를 막론하고 돈을 빌렸다면 부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기분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행여 빚을 감당하지 못할 성 싶거나 상환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고 생각한다면 부채를 쉽게 갚을 수 있었다고 자신했을 때를 기억하자. 돈을 벌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빚을 얻었을 것이다. 그 신념을 곱씹어보자. 대출을 걱정하지 말고 매달 얼마라도 즐겁게 갚아나가자. 빚이 차차 줄면서 결국 전액을 상환하게 될 자신을 상상해보자. 돈 걱정은 창조성과 명석한 사고를 방해한다. 기초 생활은 충족되어야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여건에 빨리 다다를 수 있다. 영혼은 직업의 타이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직종을 막론하고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영혼은 성장하기 마련이다. 임시직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상의 금이 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먹고 사는데 빠듯하지 않아야 이웃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언어는 중요하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 우주는 긍정적인 발언에 대응한다. 당장은 좀 부족해도 넉넉하게 사는 것처럼 말하면 그와 같은 환경을 끌어당기게 된다. 또한 말은 무의식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무의식은 그 말을 실현하기 위해 곧장 가동된다. 돈이 좀 부족한 걸?
이런 말이 무의식에 이르면 정말 쪼들리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걸 어떻게 사겠어? 이렇게 푸념하지 말고 지금은 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좋다. 사업 실패나 재정적인 어려움은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 편이 낫다. 당장 돈이 없어도 불평은 금물이다. 대신 꿈과 비전을 비롯하여 만족스러운 삶의 단면을 이야기하자. 미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전망하는지 공개해도 좋다. 가난한 형편은 강조하지 말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역설하자. 자신을 두고 잘 나가고 넉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대방에 각인되고 이는 언제든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돈이 없어도 있는 사람처럼 대화해야 한다. 당장은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히려 풍성한 기분을 온몸으로 느껴보자. 무의식은 실상과 상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무의식은 상상을 흔쾌히 창조할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상을 자력을 이용해 끌어당기자. 오히려 풍요의 비전을 창조하자. 그러면 세상은 조만간 그만큼 돌려줄 것이다. 조용히 앉아서 풍요를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명한 자아에게 물어보자.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풍요는 이미 접근하고 있다고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원하는 목표가 실제로 다가온다는 기분을 누리며 평소대로 행동하자. 걱정하지 말자. 그것은 어떻게든 이루어진다. 걱정과 의심은 자력을 약화시킨다. 걱정과 의심이 들 때는 다른 일에 몰입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서 좀 더 들어야 될 내면의 메시지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자.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치라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 해보자. 돈을 창조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마음이 평온하고 자신감이 충만할 때만 돈을 생각기로 결심했다면 자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돈을 두고 걱정하는 것보다 풍요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오늘 쓸 돈이 얼마지? 이렇게 묻기보다는 오늘 창조할 돈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자. 돈을 창조한다와 돈이 필요하다는 그 발상은 각각 발산하는 에너지가 크게 다르다. 전자는 돈을 끌어당기지만 후자는 그렇지가 않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고 남에게 베풀 때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 자신이 품고 있는 사랑만큼 우주의 풍요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사랑을 세상을 향해 내보낼수록 더 많은 풍요와 기적을 돌려받을 것이다. 돈을 주고받을 때 이를 사랑의 선물로 생각하고 금전의 교환을 주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기회로 삼자. 이웃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베풀자. 이웃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말씨로 대하고 무례한 사람은 용서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그들을 존중하자.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매 순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 주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항상 그 반대의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타인을 사랑하고 그와 뜻을 같이 할 때 기회와 돈과 인맥, 기적, 그리고 풍성한 사랑이 돌아올 것이다. 돈을 창조하는 데는 지출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사람들은 평소에 만족스러운 상품과 서비스, 식품 등을 산다. 대가를 지급할 때도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자. 돈은 순환시킬수록 사회의 부에 기여하게 된다. 돈을 내보내는데 기분이 좋다면 돈을 끌어당기는 자력도 증가할 것이다. 지출할 때마다 돈의 순환을 배가시키고
사회를 풍요롭게 키우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어떤 흐름을 상상하자. 각 흐름은 나에게 금전이 유입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의심이 갈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까울 때마다, 그리고 번영을 믿지 못할 때마다 흐름 중 하나가 끊어질 것이다. 반면 돈의 즐거움과 사랑을 실어보낼 때 또 하나의 길이 열린다. 돈을 쓸 때는 10배의 돈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상상하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바로 그 돈이 이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의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자. 기쁨은 번영을 키우는 중요한 자질이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기쁨을 주는 쪽으로 써야 한다. 그래야 거액이 손에 들어왔을 때 이를 기분 좋게 쓸 수가 있다. 누구나 돈이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 하다못해 몇천 원을 쓰더라도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수백만 원을 쓸 수 있다 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돈을 기쁨의 메신저로 키워보자. 재산이 늘면 늘수록 기쁨도 점차 배가 될 것이다.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있다. 주변에 산재된 모든 에너지는 미묘하게 감지되므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물건만 주위에 놓아두자. 무용지물이나 망가진 것은 에너지를 교란시킬 뿐이다. 애물단지나 부서진 물건이 있다면 손을 봐서 주변을 조화롭고 질서있게 가꾸어도 좋다. 어느 여성은 벼룩시장을 열어서 몇 년 동안 쓰지 않는 물건을 처분키로 남편과 합의했다. 그녀는 각종 가재 도구를 조목조목 살펴보고 고마움과 즐거움을 누리게 한 물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팔아버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삶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듯 홀가분해지고 활력도 넘쳤다. 에너지의 짐을 처분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사고방식도 긍정적으로 달라졌다.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것만 주변에 놓아두자. 그러면 차원이 다른 에너지가 되돌아올 것이다. 잠시 여유를 갖고 집을 둘러보자. 아무도 쓰지 않는 물건을 계속 쌓아두고 있지 않은가? 하나만 골라서 처분하면 어떨까? 친구에게 주거나 재활용하거나 누구에게든 팔아버리자. 훨씬 더 좋은 무언가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올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할 때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감사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감사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무엇이든 힘이 배가 된다. 감사는 우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일깨워주며 그 풍요로운 흐름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감사는 자신에게 돈과 풍요를 끌어당기는 마음의 상태를 일컫기도 한다. 무의식을 어린아이라고 치자. 아이가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적이 있는가? 칭찬을 받으면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눈이 반짝인다. 스스로에게 감사할 때마다 내면의 어린이는 기쁨으로 밝아지고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겨우 이 정도밖에 못하니? 아직도 멀었네. 이렇게 타박한다면 아이는 실망할 것이다. 이때 무의식은 꾸중을 들은 어린아이처럼 자신감과 용기를 잃는다. 자신과 우주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내면의 어린이가 더 좋은 것을 풍성히 가져다 주도록 격려하는 것과 같다. 감사는 태도로 표출된다. 태도는 돈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다. 성공한 사업가는 자신을 도운 지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보낸다. 자신의 풍요에 대해서 우주에 감사한다면 풍요를
갑절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때마다 창조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우선 일상에서 부딪히는 소소한 일을 두고 감사하자. 지금껏 이룬 공로를 감사하자. 그러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가 있다. 살고 있는 집과 사랑하는 친구, 식탁에 차린 음식 등 당연하다고 치부했던 것에도 고마움을 전하자.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폄하하지 말고 감사하자.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미련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물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어야 한다. 미련이 있으면 풍요의 흐름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입던 옷을 남에게 주고 나서 후회하거나 내가 그냥 입을걸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다면 새로운 옷이 오는 것을 막을지도 모른다. 옷을 진정으로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꺼리낌 없이 주자. 그럴수록 돈도 쉽게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고객이나 경영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협력과 사랑의 정신으로 일하자. 에너지를 쏟고 업무에 헌신할 때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잔머리를 굴리고 직무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그의 반감을 드러내거나 입에 풀칠할 만큼만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남을 섬기면 풍요와 기쁨이 넘친다. 섬김이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는 행위를 일컫는다. 가장 밝은 표정을 세상에 비추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타인을 섬길 수가 있다. 지도자나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거나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대한 업적을 달성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의도와 의식을 갖고 사랑으로서 업무를 이행한다면 모두에게 기여하고 세상에 빛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섬김에 관심을 둘수록 실적은 훨씬 더 늘게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웃의 기쁨과 빛을 가져다 줄 대안을 모색한다면 기쁨과 빛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섬김이란 베풀 수 있는 최선을 남에게 주는 행동을 일컫는다. 이는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며 의식이 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기쁨과 조화의 마음가짐으로 일을 처리하고 남들과 협력하려는 자세를 가리키기도 한다. 섬김은 항상 갑절의 번영으로 돌아온다. 부유함이란 천직에 필요한 만큼 부를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물질이 많아야 부유한 것은 아니다. 인생의 목표가 자연과 공존하는 것일 수도 있다. 통나무 오두막에서 살고 돈은 거의 쓰지 않아도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자원이 넉넉히 쓸 수 있다면 진정한 부자이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만큼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갑부가 되어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면 곤란하다.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비전을 이루고 주변의 에너지를 이상적인 질서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저축의 최대 이점은 점차 규모가 커진 돈의 흐름과 그것이 표상하는 에너지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야 풍요를 누릴 수가 있다. 저축을 생활화하면 점점 더 큰 돈에 익숙해져서 자금의 흐름을 능숙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 새로운 흐름에 친숙해진다면 목돈이 드는 물건도 수월하게 끌어당기거나 저축한 돈에 손을 대지 않고도 다른 수입원에서 돈을 얻을 수도 있다. 돈을 원하는 만큼 끌어당기지 못할지라도 저축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 중에서는
비슷한 내용도 있었지만 이 책 나름대로의 독특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